때는 조선 후기 경기도의 한적한 느티나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선우라는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다부졌으며 고된 일로 다져진 몸과 달리 그 눈빛은 총명함으로 빛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 산에서 호랑이에게 변을 당했기에 어머니는 늘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선우야, 아무리 살림이 팍팍하더라도 절대로 산으로는 가지 말 거라. 너마저 내 아비처럼 호환이라도 당한다면 이 어미는 더는 숨을 쉴 수가 없을 게야. 내 말 알겠지? 그러며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글공부를 좋아해 영특하다 소문난 선우는 그 마을에서 대대로 세력을 떨치던 박진사 댁의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진사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재물을 불리는 탐욕스러운 위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늘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탐욕스러운 눈은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번뜩였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죄 지은 양반들의 뒤를 봐주며 뇌물을 챙기는 등 청년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지요. 그렇게 모은 재물로 박진사는 밤낮으로 투전판을 드나들었고 자신이 해야 할 자질구레한 향리 업무는 모두 선우에게 떠넘겼습니다. 오늘도 잠시 산책을 다녀올 것이니 내가 시킨 일을 빠짐없이 해놔야 한다. 알겠느냐, 선우야. 나으리, 아무리 그래도 소인 같은 머슴이 이런 중한 일을 해도 될런지. 쯧쯧, 이 녀석아. 이 마을에서 내게 감히 뭐라 할 자가 누가 있단 말이냐. 고을 사또조차 내 눈치를 보는 판에 그저 세금 장부를 확인하는 것뿐이니 내가 돌아올 동안 모두 끝내놓거라. 잔말 말고. 알겠습니다. 나으리. 참, 마님께는 잠시 산책을 갔다고만 전하거라. 쓸데없는 걱정을 하실라. 여부가 있겠습니까?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선우는 박진사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일이 발각되면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박진사의 딸 연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예쁘장했지만 얼굴에는 늘 심술과 권태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또 산책을 나가신 게야? 예, 그렇습니다. 연희 아씨. 그렇다면 잘 됐네. 내 방으로 와서 애정소설을 좀 읽어주었으면 하는데. 그 소설은 훈민정음으로 쓰여 있어 아씨께서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싫다. 나는 내 목소리로 듣고 싶단 말이야. 내가 읽어줘야 제맛이나. 남녀상열지사에 일찍 눈을 뜬 연희는 저작거리에서 몰래 사들인 애정소설을 선우에게 읽게 하는 짓궂은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우를 향한 그녀의 비뚤어진 관심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선우에게는 그저 남사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오늘은 나으리께서 시키신 일이 산더미 같아 어려울 듯합니다. 또 그 소리. 솔직히 말해봐. 내가 귀찮아서 거짓말하는 거지? 어찌 아씨께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나으리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꼭 마무리해 놓으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이, 참. 아버지는 왜 맨날 너만 부려먹는담. 만약 시간이 남거든 내 방에 꼭 들러야 한다. 알았지? 연희는 아쉬운 듯 선우의 다부진 뒷모습을 쳐다보며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속마음, 내 언젠가 저 머슴놈의 것을 직접 확인해 보고야 말 테야. 소설 속 사내들처럼 그리 대단할지. 선우는 그런 연희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진짜 양반도 아니면서 양반 행세를 하는 박진사나 그런 아버지를 닮아 오만한 연희 아씨가 그는 그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한숨. 휴. 나으리나 아씨 때문에 내가 아주 제명에 못 살겠구나. 선우가 묵묵히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진사의 부인인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약해 늘 안채에만 머무는 창백하지만 기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선우야, 또 서방님이 아니 보이는데 어디 가셨는지 아느냐? 나으리께서는 잠시 산책을 다녀오신다 하셨습니다. 마님, 산책이라니. 또 투전판에 가신 게지? 애써 숨길 필요 없다. 다 알고 있으니. 이 집안에서 선우가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이가 바로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나 딸과는 달리 아랫사람들에게 늘 따뜻하고 자애로웠습니다. 비밀은 지켜주마.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서방님 일까지 대신하느라 내가 고생이 많다. 윤씨 부인은 선우에게 간식과 함께 집에 가져갈 떡을 챙겨주며 그의 노고를 위로하고는 조용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친 선우는 떡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여전히 삭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왜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이 어미가 어찌 편히 잠만 잘 수 있겠느냐. 이제 그만하시라니까요. 자, 여기 마님께서 떡을 챙겨주셨으니 어서 드셔보세요. 그 마음씨 고운 마님께서 매번 이리 우리를 챙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구나. 어머니가 떡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선우는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이 버텨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선우는 결국 연희의 성화에 못 이겨 새 애정소설을 구하러 저작거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을 어귀 초가집에 사는 소희라는 처녀도 함께 심부름을 나섰습니다. 소희는 박진사 댁을 오가며 삭바느질과 허드레시를 돕는 처녀로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미모가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선우와 처지가 비슷하여 막역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선우 오라버니, 오늘은 아씨께서 또 무슨 심부름을 시키신 거예요? 말도 마라. 새로 나온 애정소설을 사오라지 뭐냐. 어머나, 또요. 아씨께서는 그런 남사스러운 소설이 왜 그리 좋으실까요? 남사스럽다니, 너도 읽어본 것이냐. 선우의 말에 소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선우의 눈에는 그 모습이 참으로 곱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다른 사람이 읽는 걸 들었을 뿐이에요. 자꾸 놀리시면 저 먼저 갈 거예요. 하하, 알았다.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네가 없으면 이 심부름길이 얼마나 심심한데. 두 사람은 먼저 윤씨 부인의 약을 지으러 약방에 들렀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이 같이 왔구나. 언제 봐도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안녕하세요, 어르신. 마님 드릴 약을 지으러 왔습니다. 내 어머니 약은 사지 않는 것이냐. 마님과 같은 병이 아니더냐. 오늘은 약값을 치르지 못할 것 같아서요. 나으리께 품삯을 받거든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박진사는 두 사람에게 온갖 일을 시키면서도 품삯은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소희에게 나리께서 또 품삯을 미루시는 게냐. 참으로 속상하구나. 저는 괜찮아요. 홀어머니 모시는 오라버니가 더 힘드시지요. 나리께서 매일 늦게까지 오라버니를 부려드시면서 품삯도 안 주시니 제가 다 속상해요. 우리 선우가 아직 장가도 안 간 줄 알았는데 이리 마음씨 고운 색시가 있었을 줄은 몰랐구나. 색시라뇨. 놀리지 마세요, 어르신. 왜 그리 성을 내느냐, 소희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 나는 내가 싫지 않다. 아, 오라버니도 참. 볼일 다 봤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우야, 둘이 살림을 차리거든 내가 밤에 문을 열어준다는 귀한 보약을 지어주마. 농이 아니다. 심부름을 마친 선우는 소희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끌었습니다. 자, 모든 심부름을 끝냈으니 나를 따라와 보아라.
네가 아주 좋아할 만한 곳을 내가 봐두었지. 그가 데려간 곳은 빨래터가 있는 작은 숲속 개울가였습니다. 그곳에는 예쁜 들꽃이 만발했고 맑은 시냇물이 시원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오라버니, 이곳을 제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번에 버섯을 캐러 왔다가 이곳을 보고 내 생각이 가장 먼저 나더구나.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신을 벗고 개울가에 발을 담갔습니다. 오라버니도 이리 와서 발을 담가보세요. 정말 시원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물장구를 치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다 그만 소희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선우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옷이 소희의 몸에 그대로 달라붙어 여인의 곡선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소희야, 괜찮으냐? 네, 괜찮아요. 오라버니. 선우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고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 역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며 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너도 이제 영락없는 한 사람의 여인이로구나. 이곳을 보고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났다는 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부끄러워요. 오라버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숲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윽고 선우의 낮은 탄식과 소희의 감탄하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던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신봤다. 커다란 심이다.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소리를 낸 것은 신만이가 아닌 두 사람을 몰래 미행한 연이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나 보구나. 어서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 챙겨두었던 마님의 약재 꾸러미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있던 마님 약재가 어디 갔죠? 산짐승이 물어간 걸까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나. 괜찮다. 일단 내려가서 마님께 잘 말씀드려보자. 내가 책임지마. 두 사람이 사랑의 미러를 나누며 숲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연희는 살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훔친 약재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속마음, 심부름을 보냈더니 감히 나를 두고 저 천한 것과 놀아나. 내 저것들을 당장에 떼어놓고 말 거야. 두 사람이 박진사 댁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모든 하인들이 모여 연희에게 호통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 내가 기다리던 도둑년이 바로 저기 오는구나. 도둑년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씨? 이년아, 시침이 떼지 마라. 내년이 훔쳐 숨겨놓은 이 비싼 약재를 내가 찾아냈지 뭐냐. 연희는 소희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제 어미도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 약재를 훔쳤을 거라며 몰아세웠습니다. 아씨, 소희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소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씨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줄 테다. 여봐라, 다들 전연을 당장 멍석으로 말아라. 연희야, 그러면 안 된다. 멍석말이라니. 소희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부인은 빠지시오. 이번 기회에 아랫 것들 본보기를 삼아 혼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소희가 꼼짝없이 험한 꼴을 당하게 되자 결국 선우가 나섰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오라버니, 그러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훔쳤다. 훔쳐서 소희 너에게 주려고 한 것이다. 저 때문에 죄 없는 소희가 혼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나으리. 네 이놈. 평소에는 주인인 나를 가르치려 들더니 이번엔 도둑질까지 해. 잘 되었다. 저놈을 매우 쳐라. 늘 자신에게 바른 말을 하던 선우가 못마땅했던 박진사는 이때다 싶어 그에게 모든 화풀이를 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선우는 제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지경까지 호되게 매를 맞았고
소희는 그 집에서 쫓겨나 다시는 드나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머슴방에 누워 끙끙 앓는 선우의 곁을 소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며 오라버니 왜 그러셨어요? 저 때문에 그럼 내가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란 말이냐? 나는 괜찮다. 걱정 마라. 그때 연희가 들어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이년아, 내가 당장 나가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있는 것이냐? 예, 지금 가겠습니다, 아씨. 건방진 년,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소희는 선우를 애처롭게 한번 돌아보고는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선우는 한동안 일을 쉬며 집에서 몸을 추슬렀습니다. 윤씨 부인이 몰래 보내주는 약과 어머니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상처는 점차 아물었지만 소희의 소식이 끊긴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자 그는 소희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저작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작거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들었소. 저기 끝 초가집 살던 식구들이 야반도주라도 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지 뭐야? 듣자 하니 그 집딸이 문제라더군. 그 얼굴 반반한 계집애 말이야. 그 얼굴로 여러 사내를 홀리고 다녀서 풍기물란죄로 잡혀갔다는구먼. 어머나. 그 말을 어디서 들었소? 박진사 대가씨가 그러는데 그년이 원래 그런 유망한 년이었다고 하더군. 선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 연희가 소희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들. 그 아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선우는 답답한 마음에 약방 어르신을 찾아갔지만 어르신 역시 소희네 가족이 갑자기 사라진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무렵 나라에 큰 정변이 일어나 폭군이 처형당하고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왕자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혼잣말, 소희야. 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제발 무사히만 있어다오. 시간이 흘러 몸이 다 회복된 선우는 다시 박진사 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 방이 하나 나붙었습니다. 새로 즉위한 임금께서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을 궁궐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윤씨 부인은 선우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잔치에 다녀오라며 여비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내 딸 때문에 너와 소희가 괜한 고생을 한 것을 내가 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으니 어머니 모시고 꼭 다녀오너라. 선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궁궐 안은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 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분을 막론한 모든 백성들이 어우러져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희의 모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새로운 임금과 종전, 그리고 공주의 행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나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사람의 백성이었다. 모두 나의 이웃이나 마찬가지니 고개를 들고 편안하게 잔치를 즐겨주거라. 천천히 행차하던 왕실의 발걸음이 선우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우 오라버니,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는 바로 사라졌던 소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들자 눈부신 비단옷을 입은 공주가 그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소희였습니다. 소희야. 내가 어찌... 공주. 님이셨느냐? 알고 보니 소희의 아버지는 폭군의 동생으로 화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살던 왕자였던 것입니다. 정변 이후 그가 새로운 왕으로 추대된 것이지요. 바로 오라버니를 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말도 없이 사라져서 제가 밉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자나깨나 공주님만을 걱정했습니다. 일이 무사하시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대가 내 딸에게 늘 이야기를 듣던 선우라는 청년이로군. 듣자 하니 아주 총명하고 정의롭다고 하더구나.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진사와 연희는 사색이 되어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바마마, 바로 저자들이옵니다. 저 파렴치한 자들이 제게 누명을 씌우고 선우 오라버니를 죽도록 매질한 자들입니다. 엄벌에 처하여 주시옵소서. 여봐라. 저 향리놈과 그 딸년을 당장 추포하라. 왕은 즉시 사람을 시켜 박진사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박진사와 연희는 천한 관노가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왕은 선우를 궁으로 불렀습니다. 선우야, 내 너에 대한 이야기를 공주에게 익히 들어 알고 있다. 내 딸을 지켜준 그 의로운 마음에 보답을 하고 싶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소인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전하와 공주님께서 강령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우는 한때 소희의 제아비가 되길 꿈꿨지만 이제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기에 그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공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라버니는 일찍이 제 마음을 가져가시지 않았습니까? 하오나 공주마마, 천한 소인이 어찌 감히... 제가 생각했던 지아비는 오직 선우 오라버니뿐입니다. 앞으로도 쭉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아바마마께 진심을 고하세요. 저와 같은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하! 내 딸이 저리도 용감한 여장보일 줄이야. 공주가 그렇다는데 선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솔직히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시는 오라버니를 보지 않을 겁니다. 사실, 소인은 공주님을 오래전부터 연모해왔습니다. 전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평생 공주님의 곁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하고 말고. 모쪼록 내 딸을 잘 부탁하네. 그리하여 선우와 공주는 마침내 혼인하여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가 박진사가 살던 큰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어머니와 갈 곳 없어진 윤씨 부인을 함께 모시고 살았습니다. 죄인인 저까지 이리 챙겨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인이라뇨. 마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 편히 저희와 함께 지내세요. 그렇게 네 사람은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불행할 뿐이었습니다. 이놈. 일을 하랬더니 또 음식을 훔쳐 먹은 게야. 아이고, 나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편 다른 관아에서는 연희 2년. 또 요강을 비우지 않고 농땡이를 피우는 게야. 너 때문에 방 안에 지린내가 진동하지 않느냐. 잘못했습니다. 마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관노가 된 박진사와 연희는 평생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행은 언젠가